선선한 바람과 함께 책 읽기 좋은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문학소녀 지현 씨도 책 한 권 꺼내 들었는데요. 마음의 양식을 차분하게 쌓아가는 윤지현 리포터.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기요, 지현 씨, 그만 일어나요. 지현 씨! 깜짝이야. 제가 깜빡 잠들었나 본데.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누구세요? 잠깐만,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아버지를 모르고 자라난 봉평. 이거 메밀꽃 필무렵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산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이죠. 오늘은 소설 속 배경이 된 평창군 봉평면을 찾았습니다. 메밀꽃이 소금을 뿌린 것처럼 흐드러지게 핀 이맘때 꽃향기와 문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평창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가을의 문턱, 특별한 문학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평창으로 따라와! 해마다 가을이 되면 이곳에서는 평창 효성문화제가 펼쳐집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축제가 취소됐지만 메밀꽃은 여전히 활짝 피었는데요.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에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제가 직접 소설 속의 유명한 한 구절을 읊어봤는데요. 이렇게 직접 봉평의 메밀꽃밭에 와보니까요. 황홀감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제가 직접 소설 속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시적이면서도 서정적인 표현으로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 메밀꽃 필 무렵. 평창군 봉평면에 오시면 소설 속의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허생원과 동희, 조선달은 오늘도 5일장의 출근 도장을 찍었고요. 바로 그 옆에는 소설 속의 주요 무대가 된 충주집이 복원되어 있는데요. 이곳 충주집 하면 허생원과 동희의 싸움 장면을 빼놓을 수 없겠죠. 봉평장이 끝나고 술집에 들른 허생원. 주모와 어울려 술을 마시는 동희를 보고는 심하게 나무라며 따귀까지 때려버립니다. 아니, 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개집가 농탕이야? 아주 그냥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다니는구나. 이 장면에서요, 허생원이 어떤 기분을 느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요, 소설 속의 대사를 아무리 읊어봐도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허생원이 왜 그렇게 충주댁과 어울려 노는 동희를 보고 과하게 화를 냈을까요? 예, 그 이제 소설에는 그 동희가 주모와 이제 농탕을 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허생원은 어떤 질투와 쓸쓸함이 합쳐져서 어떤 분노로 표출이 됐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을 하얗게 수놓은 메밀꽃밭부터 충주집의 물레방앗간까지 마을 곳곳에 재현된 소설 속 풍경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오랜만에 독서의 매력에 푹 빠진 우리 윤지연 리포터. 계속해서 메밀꽃 필 무렵을 읽어봅니다. 여기 책 읽기 좋은 곳이 있는데요. 또 문학의 숲에 왔으면 또 책을 읽어야죠. 또 한 구절 읊어볼까요?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모밀밭계로 흘러간다. 싸움이 있었던 그날 밤. 그들은 달빛을 받으며 메밀꽃이 하얗게 핀 산길을 걷게 됩니다. 두고 다니게 돼.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늙은 막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이 아닌가. 예, 처녀를 만나면 같이 나서 할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희에게는 확 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 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소설처럼 아름다운 문학의 고장 봉평면. 이효석 작가의 고향인 이곳에는 그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효석 문학관과 이효석 생가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효석 하면 메밀, 메밀 하면 봉평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봉평면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평창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됐는데요. 날도 좋고 이렇게 가을볕도 내리쬐고 이효석 선생이 살아 생전에 앉아 계시던 텐마루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가을 정취가 그냥 제 안으로 스며드는 것만 같아요. 그렇다면 가산 이효석, 그는 과연 어떤 작가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산 이효석 선생의 작품은 메밀꽃 필 무렵이잖아요. 그 작품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어떤 문학적 특징이 있었을까요? 그 이효석 선생님의 그 작품 성향이 그 서정적인 어떤 이제 이런 작품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그 서정적 그 작품의 그런 그 성격이 지금 또 현대 문학과의 어떤 그 동질성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그런 메밀의 고장으로서 특성과 이효석 선생님의 그 서정적인 어떤 그 작품의 성향이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성지수 두둑히 채운 우리 윤지한 리포터. 이번에는 배를 채우러 왔는데요. 메밀밥국수, 메밀전, 메밀쿠키. 네, 제가요 오늘은 이 문학의 향기에 아주 그냥 퐁당 빠지고 싶어서 봉평까지 달려왔는데요. 메밀꽃 필 무렵 책도 읽었고요. 뭐 메밀꽃도 실컷 봤으니까 마무리까지 메밀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배가 엄청 고프거든요. 지금 한상 가득 메밀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짜자잔! 이 음식은요, 우리 봉평의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드셨던 메밀 순수 국수예요. 국수고, 요거는 부치기고. 여행 오시면은 봉평에는 메밀 동네잖아요. 전통. 여기 오셔서 한 그릇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메밀꽃으로 시작해서 메밀 요리로 마무리한 봉평 문학기행. 코로나19로 효성 문화제를 즐기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시원한 국물로 달래는 지연 씨인데요. 지연 씨, 그 맛이 어때요? 확실히 메밀 음식이요. 우리가 먹던 면보다는 조금 덜 부드럽고 하지만 먹어보면 건강하고 굉장히 고소한 맛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요, 맛있는 메밀 음식에 취하고 그리고요, 행복에 취하는 날입니다. 문학의 향기, 메밀의 향기가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평창군 봉평면. 오늘은 메밀의 고장 봉평에서 특별한 문학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내년 메밀꽃 필 무렵엔 우리 꼭 평창에서 다시 만나요.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나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파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반가운 가을날. 충절과 예학의 고장 충남 논산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논산에 왔는데요. 논산에는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힐링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모든 걱정고심 내려놓으시고요. 저만 따라오세요. 천혜의 환경과 전통이 물든 한옥이 정갈함을 더한 이곳은 논산시 노성면에 자리한 종악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이 경치 좋은 이곳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었네요. 한옥 건물들도 보이고요.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파평윤시 노성종중의 교육기관입니다. 근데 동토 할아버지께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 집안에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곧게 뻗은 용마루와 날렵한 처마선, 그리고 담장을 둘러싼 배롱나무의 꾸밈없는 아름다움에 마음까지 깨끗하게 정화되는 듯한데요. 이야, 여기가 바로 종악당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종악당입니다. 1643년에 건립된 종악당은 파평윤시 문중에서 수백 년간 운영한 서당입니다.
이곳에선 문중 자녀와 친척, 처가의 자녀들까지 합숙 교육을 받았다는데요. 화재로 소실됐다가 1970년에 재건됐다고 합니다. 사립대학교로 하니까 예, 예. 이곳에서는 어떤 공부들을 했을까요? 대과에 응시하게 과거 공부를 한 겁니다. 사서상경 중심으로 해서 과거 공부를 했는데 초대 사장인 명재 윤중 선생께서 교육과정과 학교인 의학 지방도와 초학 핵일지도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1660년 최초의 대과급제제를 시작으로 해서 1895년 마지막까지 문과가 42명, 무과가 31명, 생원진사과는 뭐 250여 명 정도 된 아주 조선 최고의 사립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손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일반 서원이나 서당과 달리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 학칙을 정하고 시행했던 종학당.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거의 뭐 오늘날의 그 대학 캠퍼스처럼 예, 그렇죠. 여러 건물이 있네요. 예. 종학당 학생들이 이제 운동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뒤에 가면 활쏘는 사대도 있고, 조ging 관역도 체력을 있고. 단련하는 그럼요. 시설까지. 말도 타고. 종학당은 문중의 자녀뿐만 아니라 지역 일반인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립학교였는데요. 지역 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백록당이라고 숙사입니다. 잠을 자고 밥도 먹고 하는데 방이 7칸이고 가운데 마루가 있고. 아니 그 시대 때부터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전원 후손들이 이 근처에만 사는 게 아니라 먼 곳에 살잖아요. 경행 각지에. 그 후손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려면은 숙식이 해결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옵니다. 정말 부족함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네요. 예. 종학당 수학생에게는 곡실 등을 나누어 주며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데요. 걱정과 근심은 모두 내려놓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온전히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었던 거겠죠. 아니,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입이 떡하니 벌어져요. 습도, 온도, 채광, 통풍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머리를 맑게 하도록 이렇게 지어졌대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좋은 실적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국적인 풍경이 아름다운 강경성당으로 향합니다. 강경성당은 성 김대건 신부가 교도직과 사제직 그리고 사목직을 수행했던 첫 성모 활동지로 알려졌죠. 아니, 김대건 신부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활동하신 곳이 강경이에요? 네네. 그 김대건 신부님께서 1845년 상해 김강성당에서 사제수품을 받으시고 내륙 기입수까지 들을 수 있는 이 안에까지 오셔서 여기에서 한 달간 머무셨던 곳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양학 유학생이자 한국 최초의 방인사제였던 김대건 신부. 그가 고국으로 돌아와 첫 미사와 복음 전파를 시작한 강경성당은 천주교 역사에서도 의미가 깊은 장소입니다. 천장이 굉장히 높게 솟아 있어요. 높죠. 높으면서도 좀 독특하지 않나요? 네. 이 분당을 설계하신 배두몽 그 신부님께서 작은 공간을 극대화하시려고 노아의 방주같이 구원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아마 그런 의미로 이런 설계를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 원산과 함께 조선의 2대 포구이자 3대 시장으로 꼽힐 만큼 번성했던 강경. 그곳엔 박해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에 힘썼던 김대건 신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수많은 그런 회유와 그 배교를 권유를 받게 됩니다. 옥중에서. 그런데도 변함없이 하느님에 대한 그런 그 지고한 그런 그 신앙심을 가지고 지키시다가 입국하신 1년 후에 돌아가시게 되죠. 가톨릭 그 전체를 통괄하는 로마 교황청에서 유네스코 그 세계 인물에도 등재되신 아주 그 훌륭하신 그런 신부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드넓은 평야 사이로 멋스럽게 강경천이 흐르는 논산시 채우면입니다. 아, 들판도 좋고 옆에는 냇가도 흐르고요. 너무 좋은데요? 저기 낯선 무언가가 있어요.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는 돌다리, 그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뭐야? 이게 다리인가? 이 박사, 도와줘요, 이 박사! 궁금하다고요? 척척박사 이 박사가 알려줄게요. 충남 유형문화재 제11호인 강경 미네다리랍니다. 이곳은 조선 영조 7년에 건립된 것으로 비문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천명이 미네천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당시 이 다리가 있던 곳은 바닷물과 서로 통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량이 놓여지기 전에는 여름이면 장마철과 홍수, 겨울철엔 눈이 많이 내려 교통이 두절되고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강경촌의 석설산, 송만운이 교량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고 사는데 큰 역할을 했던 다리라는 거죠. 네, 물자를 모으고 힘을 합해지어 물자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큰 구실을 한 다리고요. 조선시대 영조 때 꽃피었던 경제적으로 아주 번성했던 중심지로서 강경의 진한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굉장히 오래된 다리인데 굳건해 보이는데요. 전라도와 충청도를 잇는 미네다리는 1700년도 삼남 제1의 다리였는데요. 전라 서부 지역 사람들이 한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미네다리를 반드시 꼭 건너야 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귀한 다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고마워요, 이 박사. 천만의 말씀, 다음에 또 봐요. 조수가 물러가면 바위가 보인다고 해서 조암교라고도 불렸던 미네다리. 당시 충청과 호남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이자 정월대보름날 답교놀이를 하던 지역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 종악당부터 강경성당, 또 미네다리까지 논산이 품고 있는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역사를 알고 나니까 더 새롭고 더 재미난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 오랜 세월이 스며든 역사의 산물들을 만나며 잠시 현재를 잊고 과거로 떠나본 하루였는데요. 여름과 가을 두 계절의 멋을 모두 느낄 수 있어서 더 즐거운 논산 나들이였습니다. 대구 하면 어떤 특산물이 생각나세요? 사과? 아니면 들깻잎? 요즘은요, 가을과 함께 무르익어 간다는 그 달콤한 과즙이 톡톡 터진다는 그 과일이 대세라고 합니다. 달성군의 신비한 과일을 찾아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저는 준비 완료됐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오늘 촬영 뭔지 아시죠? 오늘 무화과요. 유진 씨 그 무화과 예전에 드실 경험이 있나요? 네. 먹어봤죠. 근데 왜 이름이 무화과일까요? 꽃이 없는? 없을 무? 꽃화? 아니죠? 왜 꽃이 없다? 그냥 한자로 없을 무, 꽃화, 과일과. 아니죠. 중국어과라서. 메이요, 메이화과. 무화과? 사장님 계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철을 맞이한 무화과 하우스. 앙증맞은 크기에 잘 익은 무화과 열매가 반겨주었는데요. 진짜 귀엽죠? 와, 대표님, 제가 이렇게 많은 무화과 속엔 처음 들어와 보거든요. 근데 향이 뭔가 달콤한데 그 뭔가 특유의 무화과 향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거하고는 향이 좀 특이하게 나요. 저도 무화과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저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특수한 그런 향이 나요. 그러니까 향은 참 좋은데 이게 참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참, 그리고 올 때 저희 담당 PD님이 이제 왜 무화과 이름이 무화과냐고 저한테 퀴즈를 내시길래 제가 없을무, 꽃화 아닌가요? 이렇게 맞춰봤는데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무화과는 그 글자 말 그대로
꽃이 이 속에 있어요. 속에? 예, 속에 있어가 감춰져가 있어가지고 겉으로 안 보이니까 무화과라고 표현했는 거고요. 네. 자르면 그 안에 씨도 있고 예, 수술도 있고 네. 암술도 있고 다 꽃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가을의 맛을 품은 요 영롱한 열매들. 8월 말을 시작으로 초겨울인 11월까지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한 요 정도 불구스름한 걸 이제 따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여기 말랑말랑하고 예, 말랑말랑하고 진짜요? 예. 예, 이런 걸 수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예. 이렇게 뭔가 석류처럼 갈라지고 있는? 이럴 때 좀 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무화과가 아주 예쁘게 미소 지을 때. 미소. 예, 살짝이 미소 지을 때 그 수확하면 맛있고 좋은 가을이에요. 어디 웃고 있나 한번 보자. 말씀 들으니까 또 좀 밝아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미소 짓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수확을 하면 될까요? 꼭지를 잡고 이렇게 살짝 젖혀요. 이렇게. 이렇게 따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됐다. 클레오파트라가 매일 아침마다 챙겨 먹었다는 무화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소화에도 아주 굿입니다. 짠! 제가 가진 귀걸이 중에서 가장 무거운 귀걸이입니다. 무화링. 아니 근데 이게 딱 봐도 좀 외국 스멜이 나거든요. 딱 봐도 외국에서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무화과를 이 달성군에서 또 시작하게 되셨나요? 남도의 무화과는 여기 올라오면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 맛있는 과일을 30분 이내로 우리 시민들한테 맛있는 과일을 드리면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제가 시작한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선 참 고마운데 근데 이거 수확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예, 이거 이제 재배는 이제 좀 다른 과일 나무보다는 좀 수월한 것 같은데 수확하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도 계속 차곡차곡 새로 열리는 열매들을 따면서 또 뿌듯함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예. 뭐 따면 내가 노력해가지고 따면 과일을 따면 참 뿌듯한 그런 거는 많이 느끼죠. 네. 자, 이제 수확한 무화과를 들고 마무리 작업에 나섰는데요. 잘 익은 무화과는 쉽게 무를 수 있기 때문에 포장도 조심조심. 정성스레 담아줍니다. 이렇게 포장을 했더니 이미 누군가에게 선물 준 것 같은 뿌듯함이 좀 생겨요. 이렇게 포장을 하신 거는 이제 어디로 보통 보내시는 거예요? 가까운 로컬푸드에 출하를 하고 그런 백화점으로 또 대형마트나 이런 쪽으로 최대한 빨리 맛있고 신선한 거를 소비자한테 주기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돼요. 네.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좀 포장도 열심히 했는데 한번 한 입 먹어보면 안 되나요? 부드럽다. 네. 맛있죠? 오늘 유진 씨 예 잡쌌는데 네. 맛있게 잡수세요. 이미 힘 다 났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 무화과는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눈이 확 떠지고 오늘 일한 당이 다 충전이 됐네요. 그냥 먹어도 달콤한 이 무화과를 이용해서 디저트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와. 어떤가요? 이게 무화과가 색감이 좋으니까요. 꾸미기에도 참 예쁘네요. 특별한 잼이 필요가 없네요. 무화과 자체로 너무 맛이 좋아요. 네, 싱싱한 무화과를 얹어 놨기 더 맛이 좋네요.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맛있게 무화과도 먹었으니까 삼행시 선물 드릴게요. 운 띄워주실래요? 네. 무엇이 맛있을까? 화가 나네요. 원래 무화과가 이렇게 달콤한 건데.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죠. 예, 드셔보세요. 보기 좋은 무화과가 맛도 좋다. 달콤한 가을을 품은 달성 무화과의 무한한 매력. 올가을 제철 과일로 강력 추천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가을의 문턱 9월.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식재료가 알차게 여물고 있을까요? 로컬 레시피 주인공을 고르기 위해 경주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경주의 먹거리를 찾아 경주 중앙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 수확의 계절, 가을이라고 하면 물론 많은 먹을거리가 있겠죠. 과연 그런데 오늘은 어떤 재료로 맛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입을 즐겁게 해줄 요리를 만들어 주실지, 자, 우리 차은정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네네. 진짜 이 마스크를 우리가 빨리 좀 맞아요. 벗어야 될 텐데 코로나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와중에도 네. 우리가 또 이제 더 건강해야 되니까. 그럼요.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그렇죠. 몸에 네. 좋고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또 배워봐야 될 텐데. 그럼요. 오늘의 주인공은 네.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가을이고 선선하고 또 요 녀석이 참 맛있더라고요. 요 녀석? 요 녀석이. 어떤 녀석일까요? 근데 얘는 가격이 싸면서도 또 푸짐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궁에서 임금님이 드셨다라고 할 만큼 귀했다는 거예요. 아니 귀한데 요 녀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가. 네, 이분은 이렇게 네, 뭔가요? 네, 애호박이에요. 애호박이요? 애호박.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사실은 시장에 오면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그때는 그 애호박이 그렇게 귀했나 봐요. 네, 그래서 임금님께 올렸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야, 진짜 이 흔히 보던 그 애호박이 궁에서 임금님이 먹던 음식이라고 하니까 어떤 요리일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또 애호박 귀엽잖아요. 맞아요. 애호박 고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고놈을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그러시죠. 네, 갈까요? 네. 지금은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지만 그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음식이라고 하니 기대감 급상승. 다양한 식재료가 가득한 전통시장에서 드디어 애호박을 찾았습니다. 되게 예쁘다. 아니, 네. 근데 애호박도 고르는 법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채소는 사실은 이 모양이 이렇게 균일하게 그리고 요 끝에서 끝에까지 고른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애호박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뭐 아무래도 흠집이 있거나 껍질이 좀 뭐 파손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고 꼭지도 이렇게 탄탄하게 잘 붙어 있고 네, 그런 애호박이 좋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몸매가 일자면은 안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일자 통몸매가 좋은 거네요. 네. 들어가고 나가면 안 되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되게 예쁘게 잘 그렇네요. 지시간이 다 좋네요, 뭐. 애호박으로 만들 오늘의 레시피 공개. 이름하여 애호박 선. 애호박 전은 들어봤어도 애호박 선은 처음이라고요? 익숙한 재료로 만드는 특급 궁중 요리 배워볼게요. 애호박 선. 네. 아니 좀 뭐랄까 이름이 독특해요. 그래요. 보통 우리가 선보다는 뭐 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사실은 하죠. 찜. 그래서 이 선자의 뜻이 사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증기를 이용해서 찜기를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육고기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주재료는 아니지만 부재료에 고기가 꼭 들어가는 게 선이다. 그렇죠. 야. 그래서 이 호박선은 사실 한식 우리 조리사 시험 보잖아요. 거기에 필수 아이템으로 꼭 들어가요. 오나라 선이 오나.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은 요리 중에 하나 요리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재료를 지금부터 봐야 보시죠. 되겠죠. 네.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짜자잔. 자, 애호박. 꼭 애호박이어야 되는 거죠. 애호박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 표고버섯. 네, 근데 말린 거를 쓰셔도 괜찮아요. 요건 지금은 네, 센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계란 네.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소고기 등심. 등심으로다가. 만약에 등심이 없으시면 채끝살 같은 거. 그리고 집에서 왜 드시다가 고기가 항상 조금씩 남은 거. 그거 사용하셔도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양념들이죠. 그렇죠. 네, 자, 보니까 파, 마늘, 그리고 간장, 설탕, 그리고 참기름, 깨소금, 후추인데요. 이게 우리 한식에서 기본 양념이라고 해서 7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게 간설, 파마, 참깨,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양념을 넣는 순서이기도 해요. 아, 간설파마 참깨후. 역시 똑똑해, 동준 씨. 예, 여러분 자 다 같이 네. 간설파마 참깨후. 예, 이렇게 외워주시면 넣는 순서까지도 되고 네. 재료를 준비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참 많이 했는데. 화학 과학 원서. 시간 원서 때 칼칼라마 아라처럼 뭐 이런 식으로. 똑똑하시네. 공부 열심히 하셨네. 네, 아니요. 네, 그것밖에 못 외워요. 네. 네. 자, 이 요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애호박 손질. 애호박을 세로로 반을 나눠준 다음 씨가 있는 속을 살짝 긁어내고요. 1cm 간격으로 칼집을 3번 내고 잘라내 소금물에 절여줍니다. 표고버섯은 꼭지를 떼고 얇게 포를 뜬 다음 다시 잘게 썰어주세요. 소고기도 마찬가지. 마늘과 파를 다진 다음 간장 4스푼, 설탕 2스푼, 참기름, 깨소금 1스푼, 거기에 후추를 살짝 뿌려 섞어주세요. 계란은 지단을 붙여주고 고기와 버섯은 양념을 넣고 볶아줍니다. 이제 재료 준비가 모두 끝났네요. 자, 이렇게 네. 이제 호박 안에 들어갈 재료들을 네. 준비를 했는데 그쵸. 은근히 단순한 재료인데 손이 많이 가네요. 근데 사실은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 호박을 절이는 한 10분에서 15분 안에 다 가능한 조리법들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따로따로 다 이제, 이제 손을 보니까 사실 네네. 어차피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섞일 건데 그냥 다 넣고 볶아도 될 텐데 그래도 좀 예뻐야 모양도 되니까. 좋으니까. 네, 네. 정성입니다, 요리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박은 네. 그러면 한 15분 정도? 그리고 이렇게 상태를 이렇게 봐서 그렇죠. 얘가 이제 속에 잘 들어가죠. 이게 엄청 잘 절여진 거예요. 그러네. 약간 아까는 이렇게 좀 딱딱해가지고 그렇죠. 좀 부서질 것 같았는데. 네, 요 정도면 아주 잘 절여지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중간에 이렇게 보시고요. 조금 너무 짧까 싶으면 한 번 정도 헹구셔도 되고 안 그러면 굳이 헹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체 또 간이 돼 있으니까. 자, 이제 절인 애호박 사이사이에 볶은 소고기와 버섯, 달걀 지단을 예쁘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채를 올려 2분간 찌고 10분간 뜸들이면 완성! 와,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궁중 요리 애호박 선입니다. 아니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 너무 앙증맞지 않아요? 어떻게 호박으로 이렇게 예쁜 고급스러운 요리가 만들어지는지 신기하네요. 그거 생각하면 애호박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착하네요. 착해요. 네네네네. 사실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 호박이라는 채소 안에 지금 육고기 단백질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계란도 들어가 있죠. 네. 표고버섯 들어가 있어서 네. 면역력에도 좋죠. 그러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아주 완성된 식품이라고는 해야 되나? 그러게 말이에요. 애호박의 달달함 속에 간장 양념된 소고기와 버섯. 와, 그 맛 상상이 가시죠? 게다가 보기에도 좋으니까요. 올 추석 상차림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겠죠? 진짜 이 애호박답게 앙큼한 맛이었습니다. 이제 고기가 이렇게 착 쫄깃쫄깃하게 씹히면서 그 애호박이 살짝 덜 익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아삭아삭한 식감까지. 네. 거기다 이걸 딱 찍어 먹으니까 초간장. 상큼함까지. 맞아요. 어쩜 이런 맛이. 그러니까 포인트가 중요한 게 마지막에 찌실 때 네. 김이 오르고 난 다음에 한 2분 정도만 찌시고 불을 끄고 뜸들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약간 설컹하게 그렇게 익히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가성비 정말 짱 좋고요. 그리고 너무나 맛있는 거 명절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특별한 날 그리고 손님 오셨을 때 대접하기에도 아주 적격인 요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흔한 식재료의 특별한 변신. 애호박과 자투리 재료들로 근사한 별미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궁중 요리 애호박 선. 오늘의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지리한 여름이 끝나고 드디어 찾아온 화창한 가을날,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있노라니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데요. 지금 제 뒤에 멋진 풍경 보이세요? 호수와 산, 하늘까지 춘천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날 좋은 날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제대로 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여행이 됩니다.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서 몰랐던 뷰 맛집.
익숙했던 풍경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흘러가는 것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여유를 찾아주는 곳.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춘천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죠. 한때 춘천 최고의 번화가였던 융림고개. 세월이 흘러 그 명성을 잊은 듯 했지만 최근 톡톡 튀는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로 다시 유명세를 얻고 있는 곳입니다. 저도 어릴 적 이곳에 와서 어머니랑 영화도 보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정말 많이 변했네요. 다 가보고 싶은데 어디부터 가지? 여기? 저기? 오랜 세월을 이어온 만큼 곳곳에 스며있는 정겨움이 있는데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 좁은 골목길, 가파른 계단까지 옛날 감성 제대로 느껴집니다. 계단을 올라와 마주한 곳, 융림고개에서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한 카페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춘천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한창 전성기를 보낸 옛 도심과 높이 솟은 새 건물들, 춘천의 어제와 오늘을 만나는 기분입니다. 제가 오늘 뷰 맛집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매일 살던 춘천인데 이렇게 이런 공간을 보니까 일단 너무 좋아요. 정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걱정, 근심을 잘 떨쳐낼 수 있다는 거. 일단은 지금 순간을 좀 즐겨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파란 하늘까지 더해져 감성 폭발! 근데 여기 너무 뷰가 좋지 않아? 그지? 진짜 좋다. 딱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치? 진짜 사람들이 그냥 쉬고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부동산 안 가도 될까? 아,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바람 이렇게 불고 날씨도 너무 좋으니까 그냥 친구랑 이렇게 좀 대화하기 너무 좋은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뷰 맛집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바로 해가 지고 조명이 켜졌을 때입니다. 한낮에는 춘천의 도심이 한눈에 보이고 밤이 되면 은은하게 켜진 조명들이 감성을 자극합니다. 낮에는 향긋한 커피가 어울렸다면 아름다운 야경에는 가볍게 맥주 한 잔도 좋겠죠. 반짝이는 불빛들과 함께 마치 여행을 떠난 듯한 설렘이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뷰 맛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춘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인 번개시장 인근 소양로 골목입니다. 최근 낡은 골목길을 깔끔하게 단장했는데요. 벽화와 조형물은 아기자기한 느낌을 살려 여행자들이 자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것도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데 우리 이제 조금 힘들잖아요. 조금만 쉬었다 가자. 여기 이쁜 데 있는데. 오래된 주택을 아담하게 단장한 카페입니다. 이곳의 주력 메뉴는 아이스크림인데요. 강원도 횡성의 목장에서 직접 날아오는 유기농 우유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담는 콘은 이곳 사장님이 직접 제작하는데 콘만 봐도 달콤한 아이스크림의 맛이 기대가 됩니다. 색깔도 모양도 예쁜 아이스크림 콘.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짝 볼까요? 딸기 초콜릿을 살짝 녹여 콘 주변에 묻힌 다음 그 위에 토핑 재료를 예쁘게 뿌려줍니다. 또 다른 콘에는 마시멜로우를 녹여 시리얼과 섞은 다음 이렇게 콘지 위에 붙여줍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올리면 환상적인 비주얼의 아이스크림이 완성! 와, 내 침샘. 너무너무 맛보고 싶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죠. 바로 인증샷. 이미 SNS에서 유명해진 소양강 뷰 인증샷도 남겨봅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입으로 영접! 진짜 맛있다. 일단 뷰가 끝내주잖아요. 뷰 좋지. 거기다 아이스크림 맛있지. 거기다가 유기농. 아이스크림 하면 몸에 나쁘다 하는데 이건 오히려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지금 초코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해지는 맛이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콘 주변에 붙어있는 시리얼을 떼서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는 거. 아이스크림 한 입. 뷰 한 번.
힐링이다 이게. 이곳은 겨우 가정집 2층 높이의 옥상이지만 뷰 맛집으로 이름이 났는데요. 역시 이곳에서 내려다본 풍경에는 특별함이 묻어나네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뷰라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좀 높은 데에서 좀 멀리 아래를 좀 바라본다고 하면 이곳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제로 사람들이 다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2층의 높이고 일단 가장 좋은 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내 주변에 뭐 사람들도 있고 강도 바로 눈앞에 보이고 하늘도 산도 모든 게 다 가까우니까 내 눈 안에 담을 수 있어서 일단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냥 이 정겨운 느낌 네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람 사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옥상이다 보니 때에 따라 달라지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또한 이 집의 뷰 포인트랍니다. 저희가 물론 아이스크림도 맛있다고들 하는데 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 오시기도 많이 하고요. 네, SNS로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저희는 노을질 때가 가장 예쁘기도 하고요. 야경이 예뻐서 한 5시나 7시 사이, 5시부터 7시 사이가 가장 예쁩니다, 저희는. 1년 중 노을이 가장 예쁜 계절이 가을이라고 하죠.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멍하니 하늘을 봅니다. 해에 저물녘 소양강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갑니다. 하늘과 구름, 햇빛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그림들. 붉게 빛나던 해는 서산으로 기울었지만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해가 지는 일몰 무렵 경이로운 자연을 마주하며 나를 비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는 가을 하늘.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이 계절을 즐기기 참 좋을 때인데요. 눈이 즐거운 곳에서 가을의 정취를 가득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멀지 않은 곳에서 여행의 설렘과 자연의 선물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쓰기엔 낡았고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까운 옷과 가방 하나쯤은 있으시죠? 그럴 땐 나만의 개성을 더한 리폼, 지금 소개합니다. 제주 시내에 자리한 한 공방. 정겨운 재봉틀 소리를 내는 민정 씨는 디자이너이자 공방 운영자로 손쉬운 리폼 전도사입니다. 재봉틀로 할 수 있는 모든 리폼을 보여드릴게요. 옷장을 열어보면 이젠 입지는 않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옷들이 생각보다 참 많죠. 이민정 씨는 재봉틀로 이런 옷들을 새롭게 리폼해 다시 입고 쓰는 즐거움이 크다고 합니다. 집에 가면 못 입는 옷들 부분적으로 헐어서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옷들이 많다 보니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가방으로 만들면 제가 좋아하는 옷이랑 또 계속 가방을 사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가고 제가 좋아하는 옷이기 때문에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리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옷과 가방이 바로 재봉틀을 이용해 새롭게 탄생시킨 제품들. 대체 어떤 옷을 어떻게 리폼했을까요? 카라 부분이 낡아가지고 못 입는 셔츠를 이렇게 여자아이 원피스로 리폼을 해봤어요. 조금 유행이 지난 긴 기장의 원피스의 밑부분을 우리 아이의 그 기장에 맞춰가지고 잘라서 고무줄만 넣으면은 이렇게 또 잘 입을 수 있는 스커트로 또 리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아이가 작아서 지금 못 입고 밑에 부분도 오염이 묻어서 못 입게 된 바지를 가지고 재밌는 가방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리폼 재료는 반바지와 자투리 옷감. 여기에 가방끈과 동물 이미지 포인트를 준비해 주세요. 바지 상단 부분만 남겨두고 다리 부분은 자를 거고요. 그 밑부분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린넨으로 된 가방 바닥 부분을 일자 박음질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은 가방 미리 준비해둔 손잡이들 부착을 해서 가방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가위로 자르고 재봉틀로 받고 반바지가 새롭게 탄생되는 중인데요. 마지막으로 동물 장식물을 붙여 완성. 반바지로 만드는 귀여운 손가방. 어렵지 않죠? 네, 아이 바지가 이렇게 가방으로 완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초적인 재봉틀 사용법 수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리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손쉽게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 좀 봐주세요. 네. 이거 여기 조금 울었구나. 잠깐만요. 바늘 먼저 빼고 이거 여기 옆선하고 여기 옆선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만 뜯어가지고 핀을 여기 옆선끼리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꼽아가지고 다시 박음질 해볼게요. 취미로 시작한 재봉틀을 배운 지 2년째. 새 옷도 만들지만 안 입는 옷을 리폼에 재활용하는 보람도 크답니다. 이거 제가 미싱 처음 배울 때 리폼에서 만든 옷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새롭게 만든다는 점에서 뭔가 조금 더 지구를 위하는 어떤 삶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재봉틀로 리폼하기. 민정 씨는 많은 분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해 보기를 권합니다. 비싼 원단을 사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 때는 조금 이거를 망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본인이 이제 상상하는 대로 한번 좀 과감하게 잘라보기도 하고 여기를 붙여보기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보면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장 쉽게 미싱을 하시는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제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열대를 채운 명품 가방들. 가방에는 특별한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마카주로 명품 가방을 리폼하는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제 가죽이 너무 좋은데 쓰지는 못하고 아까운 가방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염색을 한번 해볼까 뭐 어떻게 바꿔볼까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발품 팔아 생각을 하다가 마카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취미에서 넘어선 이제 너무 이제 재미있게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얼마 전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소개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리폼 기술이기도 한데요. 가죽 페인팅 공예인 마카주로 다양한 나만의 가죽 제품 리폼이 가능합니다. 이염되고 오염되고 이런 가죽 같은 게 좀 굳이 바꾸지 않으시고 본인 개성 취향에 따라서 뭐 그림이든 이니셜이든 뭐 같은 모양이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약간은. 취미로 시작해 마카주 전문가가 됐다는 최영화 대표. 명품 가방을 리폼 중인데요. 작업이 아주 세밀해 보이는데 과정은 어떨까요? 가죽에 처음에 이제 코팅된 걸 벗겨내고요. 밑그림 작업이 들어가고 기본 색이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뭐 캐릭터에 따라 아니면 이니셜에 따라 이제 그렇게 색이 올라가고 마지막에 라인 작업 들어가고 마지막 마감재가 이제 올라가고 코팅이 처리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가 돼요. 어느새 유행이 지나고 촌스러워진 가방. 혹은 낡아서 그냥 들기엔 어렵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가방들. 마카주 리폼으로 나만의 새 가방을 만들어 볼까요? 이 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염에다가 색도 많이 날아갔잖아요. 일단 이 부분을 원래 본색으로 이제 돌려놓고 나서 마카주 작업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 라인에 컬러가 다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낡은 가죽 가방이 멋진 새 가방으로 변신했습니다. 오늘 클래스는요, 요거 가죽 참, 가죽의 거리, 그거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서 라인 검정으로 따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네, 도안을 시작할게요. 마카주를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도 마련했는데요. 가죽 위에 색칠하는 과정에서 집중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작업 중이신데 어떠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어려워서요. 어떤 점이 어려우신 거예요? 일반 종이에서 그리는 거랑 많이 틀려서. 마카주 리폼의 생명은 가죽의 색칠하기. 칠하고 또 덧칠하기를 여러 번 반복한 결과 이렇게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처음이어서 많이 잘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욕심이 생겨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한번 해봤어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작업이라 배워서 가방에 이제 색을 넣을 수만 있으면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낡은 가방이 또 다른 명품이 됐는데요. 정성 가득한 붓질로 완성하는 마카주 리폼은 무엇보다 성취감과 보람이 크답니다. 고객님들이나 원데이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막 새 가방 됐다 아니면 너무 자기 취미를 찾은 것 같다 막 이럴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저는 진짜. 풍요로운 물질의 시대.
명품이 따로 있나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옷과 가방도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리폼으로 행복한 나만의 명품 만들기. 지금 도전해보세요. 금속 상감은 금속 공예 중에서 기술 중에서 금속 기물을 만들어 놓고 홈을 파고 다른 금속을 끼워 넣어서 이제 안 빠지게 가공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색채 대비를 나타내 가지고 문양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 금속 상감의 방법입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은 정병이라고 주로 부처님 공양할 때 쓰던 차나 물을 담던 그릇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그 선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기도 어렵고 아름다운 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작업한 거를 마무리하는 작품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최대한의 기술과 최대한의 정성으로 시간에 구애 없이 이 정병을 한 점을 완성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게 좀 귀한 거죠. 그 고려시대 불상을 뒤집어서 보면은 주물 기술이 훨씬 앞서요. 모든 게 다 너무너무 편안한 조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문양 자체가 바로 그 회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아무리 문양을 만들어내도 그 시대 문양을 못 만들고 그 문양에 못 벗어나고 뭔가는 만들어 놓으면 안정감도 없고 뭔가는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전통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